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알 없는 전쟁, 피 없는 학살. 유럽연합이 한국을 포위했어요.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경제를 파괴하겠다. 협박 문서가 날아왔죠. 한국 조선소가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일자리가 증발했어요. 거리엔 절규만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범죄자로 몰았죠. 저 작은 나라가 세계를 볼모로 잡았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독일 최고의 품질 전문가 다니엘 슈타이너. 그가 목격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라가 협박해도 세계가 저주해도 그들은 설계도를 지켰습니다. 왜 안 내놓습니까? 슈타이너가 물었죠. 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교수님, 강철은 폭력으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잃을 때 부서집니다. 그 한마디가 유럽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을 놨습니다. 25년 경력의 품질 전문가로서 이건 아니었거든요. 68건의 결함, 10만 명의 실직, 45% 폭락한 주가.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죠. 저는 다니엘 슈타이너, 품질 엔지니어입니다. 평생 한 가지만 했죠.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일. 그런데 이번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사건은 그해 3월에 터졌습니다. 유럽에너지위원회 감사였죠. 세계 1위 해양 플랜트 기업 블루 호라이즌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품질 결함 68건 적발.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하청국 아르카디아 조선소의 품질 관리 실패. 그들은 동유럽의 신흥 조선 강국이었죠. 값도 싸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달랐어요. 저는 1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독일 본사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였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2층 임원 회의실. 스크린엔 빨간 글씨가 떠 있었죠.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작은 나라 한국을 너무 신뢰한 결과야. 저는 그 말에 펜을 놨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신뢰를 관리하지 못한 우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노이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슈타이너 박사, 그럼 당신이 직접 확인하시오. 한국 협력사를 점검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르카디아 정부가 한국 협력사에 기술 자료 강제 제출을 명령했다는 거였죠.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는 협력의 기본.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약탈이었거든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본사 이사들은 냉소적이었어요. 아시아에서 배울 건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게 아니라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이틀 후, 저는 한국 남부의 항만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한성마린 조선소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용접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항만을 가로질러. 먼지가 쌓인 컨테이너들. 녹이 쓴 철판들. 멈춰선 기계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관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 몇 명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기술을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바다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침묵의 책임은 한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오만함이 만든 결과라는 걸.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을 시작했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진실을 기록하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성마린의 관리자들을 인터뷰했죠.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린 한국식 품질 시스템을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식? 품질에 국적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의 작업 매뉴얼을 요청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첫 장을 넘기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25년간 품질을 연구했지만 이런 정의는 처음이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 작업장이었죠.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정확했죠. 저는 한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용접 헬멧을 벗었어요. 땀이 흐르고 있었죠. 네, 교수님.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다니엘 슈타이너입니다. 품질 점검차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그는 제게 선박의 스크류 축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축이 흔들리면 배 전체가 흔들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력 테스트는 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강철은 압력을 받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받을 때만 부서집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뭐라고요? 저는 글을 다시 봤습니다. 그 말, 논문 제목으로 써도 되겠군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르카디아 정부로부터 공식 문서가 도착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에 경고했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본사가 이미 포기했다는 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신문 헤드라인이 바뀌었죠. 한국조선소 협력 의무 불이행.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화가 났습니다.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었거든요.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거부한 게 아니라 아르카디아가 강탈하려 한 겁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카메라가 돌아갔죠.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슈타이너 박사, 한국의 비협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죠. 품질은 협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 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간부회의 결정이었죠. 협력사 기술 일부 공개를 승인하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반대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본 결정은 품질이 아닌 굴종입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다니엘 슈타이너. 그 한 줄이 내 커리어의 종지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성마린의 불빛이 보였어요. 용접 불꽃이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의 엔진룸에서 나는 온기를 봤습니다. 그들은 철을 다루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최악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였죠. 아르카디아 산업부가 한성마린 내부 직원에게 금전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책상을 쳤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살인이었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성마린 보안팀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서버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설계 도면에 접근했죠. USB 연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죠.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에 넘어간 겁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죠. 20만 달러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기술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땀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걸.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해킹이 아니었어요. 신뢰가 해킹당한 겁니다.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협력국이 파트너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서버 기록, 금전 거래 내역, 유출된 파일 목록. 완벽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직통 라인이었어요. 보고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죠. 슈타이너 박사, 우린 너무 큰 시장을 잃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만 봤습니다. 시장 규모, 계약 금액, 손실 추정치. 하지만 신뢰의 가치는 계산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본사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요. 25년간 저도 숫자만 봤으니까요. 한국 공장 내부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자들이 두려워했죠. 복도에서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교수님, 우린 단지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 기술자.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품격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지만 품격은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성마린 부사장 5차장이 저를 찾아왔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슈타이너 박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킬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25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었거든요. 저는 품질을 연구했지만 신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점검했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죠. 오 부사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배우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들에게서요. 다음 날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아르카디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 조선소 비협조로 계약 파기 검토.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았죠. 스크린에 임원들 얼굴이 떴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슈타이너 박사, 이제 그만 물러서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는 끝입니다. 제가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은 강탈할 수 있어도 신뢰는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회의의 일원이 아니라고. 저는 다른 쪽에 서기로 했습니다. 진실의 편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르카디아 정부가 역공을 시작했죠. 기술 유출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과민 반응으로 협력을 깨뜨렸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다. 저는 사실만 썼습니다. 유출 시도의 증거, 금전 거래의 흔적, 정부의 압박 과정.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본사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비공식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죠. 저는 함부르크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엔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슈타이너 박사. 한 임원이 말했죠. 협력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시장을 잃을 순 없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엔 숫자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협력은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협력이 아닙니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어요. 박사님,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저는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선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저는 일어났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비서가 따라왔어요. 박사님, 해임 검토 대상자 명단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함부르크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이었죠. 발신자는 박진우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죠.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체포됐습니다. 기술 유출 조작 혐의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체포라고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죠. 한성마린 보안팀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르카디아 당국이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박진우 기술자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죠. 본사 전체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진실을 침묵시킨 조직은 이미 실패했다. 본문엔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유출 시도 기록,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박진우 체포 소식.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보고서가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침묵하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죠. 외신들조차 아르카디아 편에 섰습니다. 한국조선소 기술보호 명목으로 국제협력 거부.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본사도 언론도 심지어 동료들도 등을 돌렸어요. 한 동료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니엘, 너무 멀리 갔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기로 했죠. 독일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보안 라인을 요청했어요. 기밀 자료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죠.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조직의 기록입니다. 이틀 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이 보도했죠. 블루 호라이즌 파트너 기술 강탈 시도 묵인.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신뢰는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된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로 싸우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숫자가 아니었어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르카디아 정부가 보복을 선언했죠. 모든 한국산 부품 수입 중단.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달랐어요. 항만 도시 벨포트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도시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었죠. 한국산 부품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벨포트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거든요. 기차에서 내리자 도시가 보였죠. 아니, 도시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죠. 항만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어요.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 서 있었어요. 엔진의 침묵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먼지가 날렸습니다. 컨테이너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것 같았거든요. 한 노동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독일 박사요? 그가 물었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니엘 슈타이너입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소. 그가 소리쳤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진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 속도로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명쯤 됐죠.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우릴 배신했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계약을 깼잖아. 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누군가 야유를 보냈죠. 거짓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 이 도시는 진실보다 분노를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에겐 희생양이 필요했고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경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한 달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상권이 무너졌죠. 세수가 45% 감소했습니다.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장이 말했죠. 우리는 배신당했습니다. 한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거리를 걷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8살쯤 돼 보였죠.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배 만들던 사람인데 이제 뭘 만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죠.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벨포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니, 어둠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저는 무릎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잃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품질 전문가였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데이터로 판단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었어요. 저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도시의 장례식에 참석한 유일한 독일인이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벨포트에 머물고 있었죠. 본사에서 해임 통보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25년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죠. 슈타이너 박사님, 서울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품질혁신 포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도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 부사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린 복수하지 않습니다. 배우게 해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배우게 해드린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죠. 공항이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짐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한성마린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타이너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기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다음 날 품질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죠.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1000명은 넘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죠.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오 차장 부사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K조선 품질 표준을 공유합니다. 그가 말했죠.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들이 모든 걸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 검수 시스템, 교육 매뉴얼,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공유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업 기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누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죠. 교수님,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죠. 아버지가 제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오후 세션에서 공장 견학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조선소였죠.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돌고 용접 불빛이 튀고 기술자들이 분주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소음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합니까? 제가 물었죠.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소음 저감 시스템입니다. 작업자 건강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뉴얼보다 인간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죠. 한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십니까? 그가 웃었어요. 매뉴얼은 최소 기준입니다. 우린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약속을 이어간다. 저는 25년간 규칙만 봤습니다. 매뉴얼만 확인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요.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과거의 보고서들을 꺼냈어요. 제가 쓴 수백 개의 보고서.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찍기 시작했죠. 천천히 하나씩.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계속 찢었습니다. 25년의 기록을요. 마지막 장을 찍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이제부터 내가 쓸 보고서는 데이터가 아니라 증언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싸우기로요.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죠. 첫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린 기술을 잃었지만 신뢰를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해임된 상태였지만 출석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저를 봤죠. 한 노 이사가 물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포럼에서 본 품질 시스템이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품질 철학, 신뢰 구축 프로세스. 임원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우린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서요. 한 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장은 이미 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시장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단 한 번만 잃어도 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해양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죠. 주제는 신뢰 기반 공급망이었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았어요.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품질의 기준은 도면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린 숫자로 품질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킬 수만 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K품질 교육 허브 설립이었어요. 유럽 기업들과 함께 만들자는 내용이었죠. 블루 호라이즌 본사가 처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관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저는 다시 벨포트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항만에 도착했죠. 여전히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장을 만났습니다. 재건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죠.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세워줄 겁니다. 시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멈춰있던 골리앗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시스템을 복구했어요. 용접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저는 크레인을 올려다 봤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석 달 후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건조된 해양 플랜트였죠. 한국과 아르카디아의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은 리뉴얼 1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운전 버튼 앞에 섰죠. 손을 뻗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굉음이 울렸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뢰는 철보다 강합니다. 제가 말했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멈췄던 크레인이 다시 노래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복권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죠. 품질은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해양기술단지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섰죠. K품질 아카데미였습니다. 한독품질혁신센터의 정식 명칭이었어요. 저는 개소식 연단에 섰습니다. 이곳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약속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품질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첫 교육생들이 입소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50명, 유럽 엔지니어 50명이었죠. 100명이 한 교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토론하기 시작했죠.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논의했어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다른 언어를 쓰지만 품질의 문법은 하나였다. 제가 일기에 썼죠.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을 봤습니다. 박진우였어요. 그가 교육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그가 저를 불렀죠.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품질 강사로 임용됐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생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교수님이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박진우의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 들었죠. 그가 칠판에 썼습니다. 강철은 압력을 받으면 변하지 않는다. 불신을 받을 때만 부서진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제품질기구가 K조선 모델을 세계 표준으로 채택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 발표문을 읽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품질 경영, 산업의 윤리를 바꾸다.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출근했죠. 유럽 각국에서 견학단이 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왔어요. 저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제가 말했죠. 어느 저녁 저는 혼자 항만을 걸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였어요.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빛이 반짝였죠. 바다가 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품질을 연구했지만 결국 인간을 배웠다.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이제 안다. 진정한 기술은 신뢰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썼어요. 이 공장의 불빛은 기술이 아니라 양심으로 켜진다. 강철보다 단단한 건 신뢰였다. 그들은 품질을 수출하지 않았다. 품격을 나눴다. 바다는 이제 다시 배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다를 봤죠.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박사님, 다음 프로젝트 준비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어요. 품격의 바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다릅니다. 기술만 흐르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국에서 시작됐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항만을 따라. 미래를 향해.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항만을 따라. 미래를 향해.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술의 완성도를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품질의 본질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걸. 한국은 저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공장은 제품을 만들지만 그들의 정신은 신뢰를 만들었어요. 저는 25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웠죠.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강철은 압력으로 변하지 않지만 불신으로 부서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세계 어디서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품질의 언어는 한국어로 번역됩니다.